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양천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이곳은 신혼부부들과 젊은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깔끔한 주거지였습니다. 이른 아침 7시 30분 정훈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죠. 38살의 정훈은 중견 IT 기업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정훈은 옆에서 잠든 아내 수진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4살의 수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집에서 일하며 육아를 병행하고 있었죠. 정훈은 조용히 일어나 씻고 거실로 나왔어요. 부엌에서는 이미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살 딸 하윤이는 아직 방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수진은 정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구운 고등어 그리고 김치와 나물 반찬들. 정훈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고 수진은 고맙다며 웃었죠. 둘의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정은 어떤지, 하윤이 유치원 준비물은 챙겼는지, 저녁에는 몇 시쯤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정훈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할 때 하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이 덜 깬 얼굴. 정훈은 딸을 안아 올리며 이마에 뽀뽀를 해줬어요. 하윤이는 깔깔 웃으며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죠. 이것이 정훈 가족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훈은 팀원들과 아침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의 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두가 정훈을 믿고 따랐습니다. 정훈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죠. 회의가 끝난 후 팀원 중 한 명인 민수가 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33살의 민수는 입사한 지 2년 정도 된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민수는 정훈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훈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은 먹었는지, 하윤이는 유치원 잘 갔는지. 수진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저녁에 보자고.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삶의 전부였어요. 아내와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퇴근 후 정훈은 마트에 들러 하윤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수진이 즐겨 마시는 차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윤이가 현관으로 달려나왔어요. 정훈은 딸을 안아 올리며 과자 봉지를 건넸습니다. 하윤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죠. 수진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훈이 차봉지를 건네자 수진은 고마워하며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하윤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었고 수진은 새로 맡게 된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훈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행복을 느꼈죠.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 서로를 아끼는 가족. 정훈은 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밤이 되어 하윤이를 재운 후 정훈과 수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수진은 정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정훈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둘은 별다른 말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이 부러워할 만한 금슬 좋은 부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 정훈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아직 몰랐죠. 이 평화로운 일상에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거란 사실을 말이에요.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훈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한 달 전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죠. 정훈은 무심코 화면을 보려 했지만 수진이 급하게 달려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때 수진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진은 예전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습니다. 정훈이 메시지를 대신 확인해 주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수진은 휴대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녔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갔고, 샤워할 때조차 욕실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꿨죠. 정훈이 하윤이 사진을 보려고 수진의 휴대폰을 집었을 때 비밀번호가 달라져 있었어요. 수진에게 왜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묻자 수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보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바꿨다고요. 정훈은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내가 자신에게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정훈은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수진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어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많아졌다는 게 수진의 설명이었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수진이 가끔 외부 미팅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미팅이 있는 날이면 수진은 유난히 공을 들여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고 화장도 더 진하게 했어요.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향수병은 먼지만 쌓여 있었는데 언제 샀는지 모를 새 향수를 사용하고 있었죠. 정훈이 언제 새 향수를 샀냐고 묻자 수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날 땐 단정해 보여야 한다고요. 정훈은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또다시 외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저녁 미팅이 있다고요. 정훈은 알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정훈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수진은 평소 정훈의 차를 함께 사용했거든요. 블랙박스엔 주행 기록과 위치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던 정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말한 클라이언트 회사는 강남에 있다고 했는데 블랙박스 기록엔 전혀 다른 곳이 찍혀 있었어요.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난 2주 동안 같은 장소를 5번이나 방문한 기록이 있었어요. 정훈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정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정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미팅은 잘 끝났냐고. 수진은 피곤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바로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다음 날 정훈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 누구를 만난 걸까? 왜 거짓말을 한 걸까? 혹시 정말로 불륜일까? 정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오해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훈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자 수진은 황급히 통화를 끊었죠.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훈이 누구와 통화했냐고 묻자 수진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클라이언트였다고.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의 주소를 검색했죠. 정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훈은 며칠간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관찰했어요. 수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죠. 외출할 때의 설렘 어린 표정, 통화할 때 방으로 들어가는 습관, 그리고 정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까지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훈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수진이 또다시 미팅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하는 날이었어요. 정훈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나간 후 차를 몰고 그녀를 따라갔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는 땀이 가득 맺혔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어요. 수진의 차는 목동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혔던 바로 그 아파트 단지였죠. 정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어요. 수진의 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정우는 근처 노상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아파트 로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죠. 정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부하 직원 민수였어요. 33살의 민수, 회사에서 항상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정우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걸었어요. 그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죠. 정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자신의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그것도 정훈 몰래 집까지 드나들며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정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카페로 뛰어들어가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자신만 손해를 볼 수 있었어요. 정우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1시간 후 수진과 민수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쪽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정우는 차에서 내려 멀리서 따라갔죠. 수진과 민수는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우는 로비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믿었던 아내가 배신했다는 사실이 실감났죠. 그것도 하필이면 자신의 부하 직원과 말입니다.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장 이혼해야 할까? 아니면 따지고 들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평소처럼 웃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팅은 잘 끝났다며 거짓말을 했죠. 정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수진의 태연한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온 걸까? 정우는 참기 힘들었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누구랑 만났어? 정우는 귀를 기울였죠. 수지는 당황한 듯 얼버무렸습니다. 클라이언트 만났다고요. 하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아빠 회사에 다니는 삼촌 아니었어. 그 순간 정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가 민수를 본 적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언제 봤냐고 묻자. 하윤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죠. 지난주에 엄마랑 공원에서 만났다고, 삼촌이 아이스크림도 사줬다고 말이에요.
정우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진은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죠. 우연히 회사 사람을 만났다고 인사만 나눴다고요. 하지만 정우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한지도 깨달았어요. 심지어 딸까지 만나게 했다니. 정우는 분노를 삼키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운 후 정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당장 따지고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하면 수진과 민수는 자유로워질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죠. 정우는 그게 싫었습니다. 배신한 두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정우는 결심했죠. 성급하게 이혼하지 않기로요. 대신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두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에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복수는 뜨겁게 시작하되 차갑게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상간소송에 대해 알아봤어요. 불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공부했죠. 그리고 내일 당장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훈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수진에게 밝게 인사했고 하윤이를 안아 올리며 뽀뽀를 해줬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수진은 정훈의 태도에 안도하는 기색이었죠. 어젯밤 하윤이가 민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긴장했던 게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정훈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수진은 자신이 여전히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정훈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있었어요. 분노는 여전히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지만 정우는 그것을 냉철한 이성으로 덮어두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이뤄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출근길에 정우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하기로 했죠. 회사에 도착한 정우는 언제나처럼 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수도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민수를 바라봤죠. 평소처럼 성실하고 예의 바른 표정을 짓고 있는 민수. 정훈의 가슴 속에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수가 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주말 잘 보내셨냐고 물었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잘 보냈다고. 민수도 주말 잘 보냈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요. 정우는 그 말에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남의 아내와 시간을 보냈으면서 말이에요. 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민수는 고맙다며 자리로 돌아갔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는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고층 빌딩 15층에 자리한 사무소였죠. 정우는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노련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 신뢰감을 줬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의 불륜 그리고 상대 남자가 자신의 부하 직원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상간소송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친밀한 신체 접촉 사진 혹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죠. 정우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중요했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조언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건 일정 부분 허용된다고 했죠. 또한 미행이나 사진 촬영도 공개된 장소에서라면 가능하다고 알려줬습니다. 녹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신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녹음하는 건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증거가 명확하고 불륜 기간이 길수록 금액은 높아진다고 덧붙였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민수에게 확실한 타격을 주기 위해선 필요한 절차였어요. 상담을 마친 정우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됐죠. 우선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수진과 민수의 만남을 추적하고 기록할 것, 그들의 대화 내용을 확보할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것. 정우는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수진에게 선물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어요. 수진은 깜짝 놀라며 물었죠. 무슨 날이냐고 정우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요. 수진은 감동한 듯 정우를 꼭 안았어요. 정우는 수진을 안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극일 뿐이라는 걸 수진은 몰랐죠. 정우는 수진의 등을 토닥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두 기억해 두겠다고 복수의 재료가 될 거라고요. 다음 날부터 정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수진의 행적을 더 세밀하게 파악했어요.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매일 확인했고, 수진이 외출할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노트에 기록했죠. 또한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이틀 후 택배로 도착한 녹음기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정우는 거실 책장 뒤와 침실 화장대 아래에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수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였어요. 일주일 후 정우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진이 민수와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겁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민수의 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말. 정우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정우는 그날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정우는 그날 하루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계획을 세웠죠.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새벽부터 민수의 아파트 근처로 향했어요. 민수는 오전 10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하는 모습이었죠. 정우는 민수가 완전히 사라진 후 아파트 입구가 보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수진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곧 민수가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과연 30분 후 민수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조퇴를 한 것 같았죠. 정우는 카메라를 들고 아파트 로비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로비 CCTV 사각지대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죠. 아파트 입구에서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함께 올라가는 모습까지 정우는 차에 돌아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명확했어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기록, 통화 녹음 파일, 두 사람의 사진제. 그리고 오늘 찍은 결정적인 사진까지. 정우는 이 모든 걸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일찍 만나기로 약속했죠. 주말 동안 정우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하윤이와 놀아줬어요. 토요일엔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수진은 즐거워 보였어요. 민수와의 만남이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한 것 같았죠. 정우는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라고 생각했어요. 월요일 아침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정훈이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소송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변호사는 알겠다며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정우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수의 회사 내 비리 증거를 인사팀에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민수가 허위 영수증으로 경비를 부정 사용한 내역들. 정우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정리해 인사팀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직원 민수의 경비 부정 사용건에 대한 제보. 이틀 후 인사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인사팀으로 불려갔어요. 정우는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민수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 전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죠. 민수를 포함한 팀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임원들도 참석했어요. 정우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죠.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업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아파트 로비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영상이 재생되었죠.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저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비를 부정 사용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팀장직을 사임합니다. 회의실은 술렁였어요.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는 노트북을 닫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진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정우는 곧바로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인사팀장은 만류했지만 정우의 의지는 확고했죠. 정우는 이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둔 상태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퇴근 후 시간을 쪼개 준비했던 거예요. 같은 업종의 작은 회사였지만 정훈에겐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오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비 부정 사용과 회사 내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한 징계 해고였어요. 민수는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죠. 증거는 명확했고 회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짐을 싸들고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2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수가 급히 전화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았나?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죠. 정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간소송 고소장이었어요. 민수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죠. 수지는 그 서류를 보며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민수는 이제 끝났다고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냉정했습니다. 이혼하자는 수진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이혼은 안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물었죠.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할 거라고. 수지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산은 모두 동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된 통장은 모두 정지시킬 거라고 했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혼을 안 하냐고 소리쳤어요. 정우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 안 해주는 이유 알아. 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나는 남편이란 이름으로 너를 묶어둘 거야. 이혼은 너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야. 난 그럴 생각이 없어. 수지는 그 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민수의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려줬어요. 민수의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정훈이 보낸 증거 자료를 보고 경악했죠. 며칠 후 민수의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쫓겨났고 2살배기 아들의 양육권도 잃었어요. 일주일 후 수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우는 하윤이를 데리고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윤이에게는 엄마가 잠시 할머니 댁에 간 거라고 설명했죠. 하윤이는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정훈이 폭로한 불륜 사건이 업계의 소문으로 퍼졌거든요. 게다가 해고 사유가 경비 부정 사용이었기에 어느 회사도 민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민수의 통장엔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소송 변호사 비용과 이혼소송 비용까지 감당하기 힘들었죠.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훈과 민수가 마주 앉았어요. 민수는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민수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정훈의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죠. 결국 법원은 정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수는 정훈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민수에겐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판결 후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파트는 이혼 과정에서 아내에게 넘어갔고 재취업은 계속 실패했어요. 결국 민수는 고향인 전라도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일용직일을 전전했죠. 33살 청년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수진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며 프리랜서 일거리가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어요. 정훈이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수진과 함께 일했던 클라이언트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디자인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평판이 중요한 분야였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수진을 냉대했습니다. 처음엔 딸을 감싸주려 했지만 상황을 알고 나선 태도가 돌변했어요. 수진의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기 싫다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결혼한 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체면이 구겨졌다고 화를 냈죠. 수진의 어머니도 한숨만 쉬었어요. 수진은 원룸을 얻어 홀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수진은 정훈에게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이혼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거절했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법적으론 여전히 부부였고 그 사실이 수진을 더욱 올감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우는 한 달에 한 번 수진과 하윤이를 만나게 해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정훈의 감시하에서만 가능했죠. 수진은 하윤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하윤이는 왜 엄마가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민수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이 이제는 시간당 9,0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죠. 민수의 전 아내는 재혼을 준비 중이었고 아들은 새 아빠를 만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만날 권리조차 박탈당한 상태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새로 설립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수익은 괜찮았죠. 무엇보다 정우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민수 같은 배신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일거리가 완전히 끊기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죠. 불륜을 저지른 여자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지는 고립되었습니다. 원룸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만 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지방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8천만 원의 배상금은 한 푼도 갚지 못한 채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민수는 점점 더 비참해졌죠. 한때 꿈꿨던 삶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가끔 하윤이를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하지만 하윤이는 점점 엄마를 낯설어 했습니다. 7살이 된 하윤이는 엄마 없이도 잘 지냈거든요. 정훈이 엄마 역할까지 해주며 키웠으니까요. 정훈은 두 사람의 몰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민수와 수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정우는 그들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정훈의 회사는 제법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직원도 15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죠. 정우는 성실하게 일했고 하윤이를 잘 키웠습니다. 이제 9살이 된 하윤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수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정우는 조용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죠. 3년 만에 본 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37살이 된 수진은 마치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정훈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이혼해달라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했죠. 지난 3년간 수진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은 완전히 끊겼고 친구도 가족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하윤이조차 이젠 엄마를 낯설어 했죠. 정우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 하지만 지금 정훈의 가슴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움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관심만 남아 있었죠.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죠.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더 이상 너를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일주일 후 정훈과 수지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거의 없었어요. 공동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아파트는 이미 정훈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예금도 모두 동결되어 있었죠. 하윤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정훈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면접 교섭권만 얻었지만 그것조차 제한적이었어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3년 넘게 유지되던 별거 생활이 끝난 순간이었죠. 수지는 법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정훈은 서류 가방을 들고 무표정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수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36살의 민수에게 미래란 없었어요. 정훈은 하윤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양천구를 벗어나 강동구의 깨끗한 아파트로 옮겼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삿짐을 정리하며 정훈은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두 배신자는 철저히 무너졌어요. 하윤이는 새 방을 구경하며 신나했습니다. 아빠 여기 좋아요. 하윤이의 밝은 목소리에 정훈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밤이 되어 하윤이를 재운 후 정훈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정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피로 시작하지만 차가운 머리로 끝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감정에 휘둘렸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끝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정훈은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정훈은 편안하게 뉴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어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죠. 그저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수진과 민수는 각자의 무너진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정훈이 설계한 대로 두 사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배신의 대가는 혹독했고 정훈은 그것을 철저히 관철시켰죠. 이제 정훈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하윤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었어요.